오늘 이제 저점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점의 형태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고점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고점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기억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나타난 것은 큰 캔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팅들, 네, 큰 캔들이 나타나는 경우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지 형태들의 작은 캔들들이 나타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갭입니다. 이것들이 결국에 고점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뭐 차트를 이제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고점의 형태와 저점의 형태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면 되냐면은, 저점에 가면은 큰 캔들이 나타났느냐, 또는 도지 캔들들, 작은 캔들들이 나타났느냐, 또는 갭이 나타났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변동성이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천일선 위에서 큰 변동성이 나타났고, 그 이전에 어쨌든 일성신약은 어떠한 저점을 가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점 구간대에서 뭐 지나고 나서 이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장중에 또는 장을 보면서 지금 이제 주식이 저점이 찍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캔들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파락이 크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뭐 도지 형태가 나타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저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성신약이라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점에서 어떤 형태가 나타났냐면 큰 캔들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더 앞에 가서 또 저점에서는 어떤 형태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이전에는 2008년에는 리먼이 터지면서 갭의 형태와 작은 캔들들이 연속적으로 출현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세 번째 형태, 그리고 두 번째 형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큰 캔들과, 그리고 뭐 갭, 그리고 도지의 형태들이 많이 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저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자, 이것은 아니지만은 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나구나. 그러면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신저가로 가고 있는 주식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신저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줄 모르기 때문에 저점의 형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지선과 또는 가격의 지지선, 그것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가격의 지지선도 없고, 그리고 뭐 심리적인 지지선, 그리고 뭐 이평선의 지지선,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저점의 형태를 가지고 이 주식이 이제 저점의 형태가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급락을 했었던 주식들을 보면 좋은데, 보통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셀피 글로벌이라는 주식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지금 캔들이 커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캔들이 작아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완벽하게 저점이 찍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아직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추세를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캔들이 작아지고 파동이 어쨌든 커져가는 그 단계가 필요한데, 그 모습이 나타나야만 저점이 찍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공개 강의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제가 그 하반기 지수 분석을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91,000원이라는 가격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연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 친구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주식이 빠진다면은 지지와 저항선을 한번 꺼보면 좋다, 그리고 그 가격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캔들이 나타났었던 가격대들을 제가 항상 꺼봐라고 그랬었잖아요. 꺼놓으면은 이 주식은 적어도 이러한 가격대들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연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평선의 지지가 있다면은 그 정도 가격까지 빠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가격까지 빠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냐면은 72,000원, 73,000원 이 정도의 가격까지 빠졌었을 때 얘는 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삼성전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식이 48,000원이라는 가격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주식이 연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건 작년 하반기에도 똑같이 얘기했었던 거야. 아, 이 정도 가격이 빠진다. 제가 선을 꺼 놓은 이유가 지금 그 가격까지 빠지고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지금 또 한 차례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아, 이 정도 가격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격대가 4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영역이 결국에는 투매 영역이 되거든요. 여기 이 구간이 투매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48,000원 이하 가격대면은 이제 꼬리의 형태를 달 수 있고, 그 정도의 가격대에서 만약에 그 제가 저점의 형태를 얘기를 해드렸던 이러한 형태들이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점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저점이 찍힌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저점이 찍힌 게 아닌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는 캔들, 즉 큰 캔들 가격, 큰 캔들이 있는 구간 때는 항상 선을 그어 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선을 그어 봤었을 때 위에도 뭐 큰 캔들이 있다면 그어 보시면 좋아요. 큰 캔들이 있다면은 다 꺼 놓는다.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결국에 어떤 자리가 되냐면 가격의 지지선과 저항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은 아, 5만원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눌릴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앞에 지금 가격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었던 자리, 이것을 기준으로, 이 봉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지금 보면은 어느 가격대 가 있냐면은 아, 기술적으로 아, 지지선 위에 있구나.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들이 깨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투매의 형태, 저점의 형태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저점의 형태가 완벽한 모습이 보여진다면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현재 구간대에서는 투자하기가 엄청 어려워지고 그리고 애매해진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좋은 상태냐라고 했었을 때 저점이 안 찍혔기 때문에 좋은 상태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점의 형태는 고점의 형태와 같다. 그래서 큰 캔들, 그리고 도지 또는 갭의 형태가 반드시 존재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투매의 형태가 이루어져야만 저점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저점이 어디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연봉상으로 봤었을 때 지지해 왔었던 가격대들, 이평선들 이런 데에서 저점의 형태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진짜 저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저점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구간대에서 저점의 형태를 뚜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근거가 이러한 근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저점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제시해드렸었던 그 저점의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그 가격의 지지선들을 가지고 아, 그 지지선에서 저점의 형태가 나타났구나, 우리가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올 거예요가 아니라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저는 시장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 종목이나 이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엄청 궁금하실 거예요. 신저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점의 형태가 나타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신저가가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더니 그 종목 해부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던 종목들이 박살이 났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아이즈비전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아이즈비전의 주식이 어쨌든 급락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 주식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얘가 저점에서 우리가 저점의 형태를 만들었느냐, 일단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1강에서 얘기를 했었던 캔들과, 그리고 두 번째로 이평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를 했었던 게 지지와 저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맞물려 있는 자리가 어디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점의 형태가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확인을 해야 이 주식을 내가 거래를 해야 될지 말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빠지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해 있는 그런 주식들을 트레이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큰 캔들이 나타났었던 지역들을 다 선을 그어 볼게요. 뭐 30%짜리 선들은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여기서 뭐 15%짜리, 이때는 15%대가 상한가니까 뭐 이런 자리들은 다
그냥 급등했었던 자리들이기 때문에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을 그어보면은 지금 아이즈비전이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시게 될 텐데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었던 단기 저점의 형태를 형성하고 무슨 말이냐면 큰 캔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이 봉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뭐 매집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급락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눌리는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결국에 아이즈비전이 저가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밑에 있는 선들 구간대에서 저점의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뚜렷하게 나타났느냐라고 했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은 이 주식은 매집이 되어 있고 반드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주식입니다. 자, 양지사라는 종목을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뭐 사람들이 나는 이 주식을 왜 거래를 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양지사라는 종목도 정말 오래된 주식이기도 하고 이 주식은 매집이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믿지를 않았던 거죠. 비슷하게 한일사료라는 주식도 똑같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라는 주식 같지만은 똑같이 앞전 파동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주식이 매집이 잘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주식이 저점의 형태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아이즈비전이라는 주식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지금 자리가 저점의 형태를 뚜렷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모든 조건부가 지금 형성이 됐느냐 그리고 추세를 전환을 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우리는 저가에서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저점의 형태가 일단 만들어졌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자, 만약에 이 주식이 움직일 거였으면은 여기서 올려낼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이즈비전은 아직 완벽하게 저점이 찍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주식들은 변곡이 이루어지고 슈팅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즈비전은 저가의 형태를 아직 뚜렷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연봉상으로 봤었을 때 지지선 자체가 여기서 형성이 되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단기 저점의 형태를 만들고 기술적인 반등을 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다른 주식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즈비전이라는 주식을 지금 거래를 하실 거냐라고 했었을 때 거래하지 않을 거예요. 왜? 더 주가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점의 형태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많지 않다. 이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캔들이 나타나느냐 도지의 형태가 나타나느냐 갭의 형태가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점의 형태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움직인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락했었던 가격보다 당연히 주가는 더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흔히 말하는 추세 매매도 가능할 것이고 매집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그런 주식들을 거래를 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아이즈비전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어느 구간대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했는지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단기적인 저점의 형태를 형성을 하고 지지와 저항 구간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형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변동성이 나타나고 근데 변동성이 하필 특이하게 지지선 가격대에서 저점의 형태를 단기적으로 만들고 움직였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연계되어서 항상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캔들, 이평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느냐 그리고 저점의 형태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면 돼요. 좋은 예시로 한번 보면은 좋을 게 뭐 금양이란 주식을 한번 봅시다. 금양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금양이란 주식도 매직 강의에 올라왔었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또 금양이란 주식은 아마 공개 종목이었을 거예요. 자, 주가가 어쨌든 급등하기 전에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 주식이 어쨌든 천일선 위에서 놀고 있느냐, 그죠? 네, 천일선 위에서 놀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뭘 확인해야 된다? 코로나 때는 어쨌든 저가의 형태가 뚜렷하게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자리는 어떠냐 라고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급락의 형태, 급등락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주가를 올리고 난 다음에 오버슈팅이 나타났지 주가를 안 올리고 오버슈팅이 나온 경우는 없어요. 네, 뭐 양지사도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일 겁니다. 그죠? 결국에 D파동에서 큰 파동이 나타났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점의 형태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형주들을 이제 하나씩 볼게요. 결국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가 네이버라는 주식인 거예요. 그죠? 자, 네이버는 오늘 개파락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뚜렷한 저점의 형태일까요? 라고 했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게 아직 저점이 안 찍혔어요. 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라는 주식도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다 선을 꺼보고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적어도 컸었던 그 자리들은 지지와 저항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은 다 꺼놔야 돼요. 이 정도 가격대. 자, 한번 선을 이제 꺼놨고, 지금 뭐 20만원대 가격대이니까 더 위에 있는 것들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캔들이 나타났었던 영역대들은 다 꺼보고, 기술적인 반등이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한번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들을 꺼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뭐 맞고 떨어지는 자리, 이러한 자리들이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기술적인 반등이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연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평선의 지지를 봤었을 때는 못해도 한 19만원 이하 가격대가 나타나야 저점의 형태가 형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0만원에 있고 19만원대 가격대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떤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 아까 그 세 가지의 형태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이 주식은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은 20만원대에 있는 주식입니다. 자, 19만원대까지 뭐 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 19만원이란 가격대에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분명 기술적인 반등의 형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추세를 올려놓는 그런 자리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네. 자,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자, 카카오라는 주식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저점의 형태를 만들었나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평선의 지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투매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저점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기술적인 반등은 할 거예요. 즉 꼬리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지만은 그게 완벽한 저점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종목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 종목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세명전기. 네. 세명전기는 좋은 주식이죠. 네, 세명전기도 똑같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급락이 나타났죠. 물론 이 주식 같은 경우에 1001선 밑에 있기 때문에 거래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공개 강의 기준으로. 근데 매집이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봐야 될 주식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결국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1001선 위에서 놀아야 되고, 이거는 어쨌든 우리 근거로 봤었을 때 이번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들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주식은 장기적인 플랜을 일단 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큰 캔들이 나타났었던 영역대들을 뭐 이평선 지지와 저항을 꺼 보면은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큰 캔들이 만들어졌었고, 이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가격대로 봤었을 때 그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의 형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고, 지금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저점의 형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인 하락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주식은 매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이 추후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특히나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시기 때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다른 주식들에 비교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점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필요로 하겠지만은 어쨌든 급등할 요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왜?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주식은 튀어나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행지도 좋은 주식인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이다. 똑같아요. 결국에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큰 캔들들을 연결해서 다 한번 꺼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어디에 있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반등을 했었던 영역대들도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했었던 영역 보면은 어쨌든 그 지지와 저항 구간대에서 급락을 만들면서 단기 저점의 형태를 만들고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었고, 지금 자리는 어쨌든 눌림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왜냐면은 연봉상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이 영역이 기술적인 반등, 즉 저점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저 자리에서 저점의 형태를 만들게 된다면은 단기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엔즈 같은 경우도 결국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추세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즉 가격의 상승이 뭔가 급등의 형태가 나타나야겠죠. 얘는 기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급등의 형태가 나타나야 시세의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변곡이 안 나타났죠. 그래서 저점의 형태가
얘는 주가 상승하기 전에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냐면은 급락 이후에 횡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식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세명전기도 앞전에 시세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로 한 거예요. 이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뒤에서 큰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점의 형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쨌든 큰 캔들, 그리고 지지와 저항 구간대에서 우리가 저점의 형태가 나타났느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덕신하우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이 주식은 매집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천일선에서 기술적인 반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저점이냐 라고 했었을 때 저점의 형태는 나타난 것은 아니죠. 왜? 큰 캔들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직 뭐 판단이 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어쨌든 뭐 천일선에서 맞고 반등하고 천일선에서 맞고 반등하고, 이 형태가 지금 이 주식의 특성인 거예요. 자, 여기서 튀어 오를 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덕신하우징은 어쨌든 뭐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주식은 아니고 추세적으로 어쨌든 올려놨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구간대들을 뭐 공개 강의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쨌든 그 자리에서 저점의 형태를 만들었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자리는 천일선가 그리고 지지와 저항 구간대에서 어쨌든 저점의 형태를 형성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매매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지금 대부분의 주식들이 신저가를 가고 있거나 또는 급락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캔들이 지금 저가에서 이제 돌리면서 나타나느냐, 그리고 이평선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연봉상으로 얘가 주가가 이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정도에서 저점의 형태가 형성이 됐느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대입을 하면은 어쨌든 지지와 저항과 이평선의 지지선과 맞물리는 구간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구간대는 뭔가 튼튼한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좋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대에서 기술적인 반등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시가스, 경동 도시가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큰 캔들 만들었었던 영역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이러한 큰 캔들을 만들었었던 이력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결국에는 가격의 지지와 저항 구간대이고, 또 앞전에서 큰 캔들이 있었던 영역대들을 하나씩 다 꺼보면은 이런 자리들이 있었구나. 네, 그러면은 이 주식은 지금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은 이 구간에 있구나. 그래서 급락이 나타났느냐, 저점의 형태가 만들어졌느냐, 단기적인 저점의 형태가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먹을 수 있는 갭이 뭐 이 정도 갭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추세적인 거래 제외하고는 사실 매매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령 경동 도시가스라는 주식이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이라면은 이런 주식들은 사실 기간 투자를 하겠죠. 뭐 매집이 안 되어 있다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한다,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매집이 제 기준, 그것은 제 판단하는 것은 제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맞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제 종목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저한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투자를 해왔던 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근거들로 본다면은 매집주들이 항상 급등했었던 경우, 또는 뭐 슈팅들이 오버슈팅들이 나타났었던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종목을 선호하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제 근거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은 뭐 큰 게 없어요. 우리가 고점에서도 큰 캔들이 나타나고 갭의 형태도 나타나고, 그리고 뭐 도지의 형태들이 나타나듯 저점에서도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평선을 보자.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요놈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면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저가로 가고 있는 주식들한테서는 우리가 얘는 저점이 어딘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구간대가 저점이다 라고 가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요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석경 AT가 오늘 뭐 어쨌든 움직였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신규주예요. 신규주기 때문에 신규주고, 그리고 저가가 뭐 저가를 깨고 내려갔었던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었던 영역대들을 살펴보면은 다 뭐가 동반이 되어 있냐면 큰 캔들들이 동반이 되어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자,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급등 이후에 급락. 단기적으로 여기서 뭔가 자리가 잡혀 있네. 그죠? 캔들들이 갑자기 또 작아지네. 캔들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리고 가격의 지지가 이루어졌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주식은 단기적으로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거래를 하자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저점의 형태가 만들어졌느냐, 항상 저점의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주가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더라. 에코프로도 한번 볼까요? 자, 에코프로도 대형주잖아요. 그럼 이 주식은 어디서 저점이 형성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에 여기서 저점이 단기 저점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어느 구간이냐면 연봉상으로 봤었을 때 5일선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큰 캔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저점의 형태를 여기서 형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 구간대에서 큰 캔들로 밀어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 주식이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주가가 움직이는 거일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투매가 이루어지느냐, 저점의 형태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대에서 투매의 형태가 이루어졌느냐, 저점의 형태가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점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점의 형태는 이런 것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대입을 해본다면은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신규주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저점이다 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개 강의 저점의 형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